뭐 마지막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조인래 이사장님 이제 전화를 받고서 제가 이게 최재형 선생 그때 조상 선생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보통 이제 이렇게 연관된 그런 것 주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전공하는 지역, 전공하는 인물, 전공하는 사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학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역시 이게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것만 이게 집중을 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 알고서 운동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있던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고려하면서 저기 자기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일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상 선생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이제 중국 관내 지역인데 제가 이제 조상 선생의 좀 이게 자료를 많이 이제 저도 이제 그 자료 집도 있으면 이제 이 러시아 쪽에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도 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에스토니아 우리 조준희 선생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준희 선생님 발굴하셔가지고 그 에스토니아를 거쳐가지고 탈린을 거쳐가지고 모스크바로 모스크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선언문을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가시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건데 거기 이제 모스크바 들어가는 그 공식 루트거든요. 이 소위 이제 제가 좀 했던 그 고려공산당 대표단이 이쪽으로 쭉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지중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지중해 알프스 산맥 그래서 쭉 그쪽에서 에스토니아 거쳐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국노 선생, 우리 조준희 선생이 여러 가지 발굴했습니다만 이국노 선생도 그 대표단의 통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오늘 조금 이제 지금 이게 혼란이 있을 텐데 그 한살림당이라는 말 여기 나왔잖아요. 한살림당이라는 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사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당수죠. 어떤 그 여기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대한인 그 노동사회개진당이라는 것의 그 표현입니다. 조상 선생이 영문으로다 쓴 그 보고서가 있는데 코민테른의 국제공산당의 코리안 소셜리스트 파티라고 그랬습니다. 코리안 소셜리스트 파티의 대표로 갔습니다. 한인사회당이죠. 한국사회당 또는 한인사회당, 고려사회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살림당이라는 걸 썼어요. 모스크바에서 거기에서 초기 공산주의운동, 사회주의운동 분들이 각 지역별로 지부를 만드는데 이거 공산당이라는 말보다 이게 한살림당이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살림당을 다 썼어요. 한살림당 무슨 지부에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의 미즈노 있죠? 수야직수 학자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게 러시아 연해주에서 만든 일세당이다. 그래서 일세당도 한살림 비슷하잖아요. 한사람 한세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미테른에서는 그 조성황 선생이 제출한 보고서, 그러니까 코리안 소셜리스트 파티에서 이 역사를 쭉 쓴 그 보고서를 보고서 코미테른 국제공산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쪽에 연해주에서 이미 한인사회당이 박진순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와가지고 국제공산당 1920년 코미테른 2차 대회에 가입을 했다. 당가입을. 국제공산당 멤버로 한국 지부로. 그래서 거기 상의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성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상의가 안 되죠. 근데 그 이인섭이라는 사람이 쓰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초기 그 부분 초기 사회를 이제 관람을 하고서 이제 아까 21년도에 이제 상해로 오셔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한살림당이라는 건 상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만든 걸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 초기 사회주의자들,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이 한살림당 이게 멋있네. 딱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다 어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건데 조수왕 선생의 이제 소위 말하면 모스크바에서의 그 대러시아 코미테른 외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소비에트 러시아 다 둘러보시고 관광하고 나서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변했는가 상해로 돌아와가지고 이분도 상당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경에서의 이제 이 외무부장입니다. 아까 이제 외무부장 여러 번 하셨어요. 외교총장 명칭 다릅니다만 하여튼 중경에서 외무부장을 이제 그리고 해방 정국까지 다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에다가 그 타스 통신의 그 기자한테 통신원에 보내가지고 항의 문서를 보내잖아요. 그 자료집 다 들어있죠.
그래서 57명의 명단을 쭉 줍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그 소련에서 말하면 그 좀 정치 그 행방이 불명된 분들, 그 쟁쟁한 분들이 다 나오지.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나오지. 사회운동, 독립운동했던 분들, 혁명가들 이름이 57명을 명단을 쓰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행방을 그걸 타스 통신을 통해서 소련 정부에다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속히 석방시켜라. 석방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독립운동, 광복에 대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조성황 선생님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린 건 이제 대여 인연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자기 지역이나 그 분야에서 한정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넓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하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소개해드릴 최재형 선생님하고는 이제 한 연배가 한 27년 차이가 나죠. 최재형 선생은 1860년생, 물론 이제 1858년생도 있습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만 1860년생에서 1920년에 이제 아까 나왔던 4월 참변에서 피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세 때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이제 조성황 선생님 경우는 87년생이죠. 한 27년이니까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림에 계실 때, 우리 대한독립선언서 때 그 길림에 계셨을 때에 뭐 18년, 19년 오 시기에는 최재형 선생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주로 있었거든요. 그 최재형 선생이. 그러니까 그 뭐 서로 그러니까 물론 서로 존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재형 선생이 여기 대한독립선언서에 그 39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이 39인을 보면은 각 지역에 안배되어 있고 쟁쟁한 인물들이 이제 망라되어 있습니다만 다 뭐 상인은 동의를 받지 않은 거죠. 일단 그냥 임의로 넣은 거죠. 근데 어쨌든 최재형 선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지만 그렇지만 그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한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현재 있는 그 지역으로 보면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9명 내지 10명, 한 4분의 1 정도가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에요. 이동이라든가 이범률이라든가 오늘 나와 조금 이제 소개했으면 김학만 선생이라든가 뭐 문창범 이런 분들, 유동열 선생님도 그때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안정근 이런 분들 다 이게 러시아에 있던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도 그때 러시아에서 그 대한국민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하신 분이 이제 박은식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그 1910년대만 하더라도 이 독립운동의 그 중심지가 사실 러시아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상해하고 이제 물론 블라디보스토크와 그런 경쟁 관계는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여러분 잘 알듯이 임시정부하고 그 러시아에 있었던 그 대한국민회하고 서구 일종의 중앙기관의 위치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재형 선생은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재무총장으로 처음에 그 초기에 임명이 되는데 그 출임을 하지 않죠. 상해로 갖지 않죠. 그분은 문창범이라고 한 대한국민이 의장했던 분은 교통청장으로 임명해서 가죠. 그분 가죠. 갔다가 돌아오죠.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 9월 달에 출범하는 통합임시정부에는 이 대한국민회가 참여를 안 합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주류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이나 이런 한인사회당 계열의 비주류가 그 상임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이제 통합임시정부가 생기는 거죠. 4월 달에 만든 건 통합임시정부가 아닙니다. 상해에 모였던 분들끼리 만든 거죠. 그거는. 거기서 조성황 선생이 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임시원장 그 이제 세 분이 이제 작성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최재형 선생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최재형 기념사업회 우리 안병학 회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좀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요즘에 활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련 공산권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 문제라든가 근데 후손들이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뭐 귀화한 분들이 있지만 다 러시아, 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다가 뭐 키르기즈스탄까지 다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소련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지역,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 대부분 지금 거의 국내, 특히 대한민국 남한 쪽에는 없습니다. 이제 상당히 우리 독립운동이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은 이제 그 세대의 차이가 크게 나고 그다음에 그 활동 지역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최재형 선생은 이제 원호인이죠. 원호인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 기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알죠. 일본식 표현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화인. 근데 원호인, 여호인이라고 습니다. 원호인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분을 얘기하고 여호인은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망명자들, 비입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호인은 이제 입적자를 얘기하는 거죠.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국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하죠.
마지막 문창범 선생이나 이 최재형 선생 두 분이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임시정부의 총장으로 임명이 됐다. 근데 외국인이 우리 정부에 그 강요로 선임됐다는 거죠. 지금에서는 여러 어렵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의 그 뭐랄까 할까 정부의 어떤 장관이나 이런 데로 뭐 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 논란거리 있습니다. 또 국적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에 있는 29명의 의정원 의원분들께서 이 두 분을, 물론 이동희는 뭐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니까 세 분이 이제 주연 멤버들을 그 상임 임시정부의 총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국적자, 러시아 국적자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저기 강요로다가 임명을 했다, 선임을 했다. 그러나 이제 한 분은 취임하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한 분은 영원히 거기 가봤자 별로 실제적인 활동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는 취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개괄적인 말씀인데 어쨌든 최재형 선생은 1860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9살 때인 1869년에 이제 이주를 하죠, 러시아로. 경원뿐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형을 따라서 가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쭉 자수성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수성가 해가지고 여기 최초의 뭐 여러 가지 우리 두만강 건너편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핫산스키 라이온에서 핫산면이라 핫산구라고 했는데, 근데 당시는 연추면이라고 했습니다. 연추면 거기 이제 아지미면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최초로 한인으로서 도헌이 된 사람입니다. 도헌. 뭐 이게 번역을 자꾸 이제 요즘에 읍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면장이죠, 면장. 우리 이제 일제 시대에 가려면 그 동하고 마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회지들하고 하는 소 군하고 그 중간에 있는 볼로스지라고 하는 그 중간 단위가 이제 그 면이거든요. 근데 그 읍은 또 도시적인 개념이고 이 최재형 선생이 읍장을 하는 거는 면장을 하는 거는 도헌이라는 명칭인데 당시 용어로는 그럼 뭐냐면은 그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연추라는 크라스키노는 도시 지역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두만강에서부터 그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그 지금 좀 연해주 남부 지역이죠. 우리 두만강 건너편에 여러 지역에 좀 한인들이 1860년 3년부터 개척한 한인 마을들의 그 주연 그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이라고 한 지금 개념에서 도시 지역하고 이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맞죠. 읍장이라는 보다는 어쨌든 최초의 도원을 한 분이에요. 최초의 입장을 한 분이고 그래서 그 1890년대 뭐 이제 니콜라 2세의 취임식이라든가 대관식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이제 1896년에 그 한국에서는 그 이제 민용환 선생이 가죠. 민용환 선생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홍장 그쪽 가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 또 일본에서는 물론 야마카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하여튼 대외교전이 동아시아에 여러 가지 가기를 가지고 이제 대외교전을 벌일 때 그 최재형 선생도 그때 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알렉산더 뭐 저기라 뭐 기념비 세울 때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1914년이 되면은 이제 그 150주년이 50주년이 됩니다. 1914년이 이제 우리 이주 1864년부터 해서 50주년이 돼가 50주년 기념회를 만들었는데 기념회를 러시아 이주 한인 이주 100주년 아니 50주년에서 그 크게 이제 행사를 물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그 로마노프 600주년에서 또 이제 그 로마노프 그 앞둔 시기죠. 1913년에 이제 그 가게 되죠. 또 가서 이제 대표단 7명의 이제 단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러시아 쪽에 그 따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했는데 상당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은 얘기를 해야 좀 너무 생소한 분이기 때문에 뾰트르 세메노비치입니다. 러시아 이름이 뾰트르 세메노비치예요. 그러니까 뾰트르는 자기 이름이고 초이는 성이고 그다음에 세메노비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페트로닉스라 영어로 얘기하면 그죠 부친이라고 부친 아버지에 따온 거죠. 여러분들이 러시아 쪽의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이름을 알 수가 있잖아. 뾰트로비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쪽이죠. 이름을 따는 거죠. 세메노비치가 세면이죠. 아버지 이름이 세면이죠. 그러니까 세메노비치가 된 겁니다. 그게 부친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러시아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1920년에 피살을 당했을까? 일본군에 시베리아 이제 출병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내전이 전개되는 시기에 1920년 4월 5일날 일본군이 연해주 전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스파스크, 하바롭스크 그다음에 이쪽 이 남부 지역까지 완전히 그냥 그 지금 우리 관동 대지진, 관동 대학살 이거 뭐 다 우리 참 그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만 그보다 그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어떤 일본군이 그 한인들하고 또 러시아 혁명가들, 성명색들을 일망타진하는 혈리 불령선이라고 불리는 사람 대거 체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피살 당한 거죠. 주요한 네 분, 이 최재형 선생 혼자만 저기 한 것이 아니고 네 분이 이제 간 건데
지금 시간이 이제 제가 뭐 상당히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게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제등포재단 이사장을 며칠 전에 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두 조국에 충성한 분이다. 자기가 태어난 역사적인 조국인 한국 한반도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살고 있는 그 뭐냐면 그 여기 자기 법적인 조국에 어떤 두 조국에 충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에 모두 충성했던 그러니까 해외 동포의 모델, 롤 모델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론 뭐 여기 흔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로서 또는 기득권자로서 이제 일반 약자들을 위한 그런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에 이제 표상으로서 지금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두 조국에 충실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해외 동포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저기를 보면은 기록을 보면 이제 독립신문이라든가 또 연해주나 신문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그다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령 한인사의 개척자, 러시아 한인사의 제1인물,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 그다음에 강동 일대 제1인물. 그 표시는 여러분 알겠죠. 러시아 지역의 한인들이 처음부터 개척해가지고 그 이후에 정착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실업을 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런 모든 여러 분야에서의 그 일종의 막강한 뒷배 노릇을 해준 겁니다. 최재형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은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는 뭐 개척자, 뭐 첫째 인물 이런 건데 이 강동이라는 건 연해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 은인이라는 건 뭐냐면 교포들이 최재형 선생님께 신세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곤다치라는 분은 이제 마지막 총독입니다. 이 연흥령 뿌리 아모르스키 총독인데 이분이 1917년에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건업회가 공식 창립된 이후에 신한철 방문회가 이렇게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러시아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와서 한국에 대한 애국심 갖고 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러시아를 사랑하겠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러시아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를 엄청 받았죠, 이 양반이. 그 우리 저기 신한천에서. 그래서 역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은 한국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환영받던 인물이다. 러시아에도 충성했던 분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해외 롤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예인들 충격이 이분은 당시에 그 한인들에게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소위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했어요. 좀 약간 좀 오버한 거죠. 살아있는 부처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해줬어요. 물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는 좀 약간 일본하고 러시아가 동맹관계가 되면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그렇습니다. 넘기시죠.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얘기인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그 만든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병호 선생님 그걸 저한테 이제 제공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쪽에 이제 생년원이 머리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생년이 다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최흥배 이건 전주 최씨면서 가난한 소작인이고 아주 성격이 매우 낙천적이고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게 두 번째 부인인데 이분이 아주 춤과 노래에 능하고 그 미모도 갖췄던 분이에요. 그래서 갑분이라고 불렀대요 당시 그 후손들 얘기가. 근데 이분이 노비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부부 최흥백 선생하고 부인이 나이 차가 한 24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년 후인 26살 때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최흥백 선생 입장에서 보면 50살에 낳은 거예요. 50살. 두 번째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늦둥이죠. 요즘에는 늦둥이도 뭐 한참 늦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번째 그 부인 어머니를 이제 말하면 그 최흥백 선생이 좀 호방적인 어떤 그 참 그런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쪽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1869년에서 이 곡물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들, 그러니까 지주들이 갖고 있는 다음 해에 뿌릴 종자를 그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를 습격해가지고 그거를 농민들한테 나눠준 빈농들한테 나눠서 이제 식량으로 먹었다. 그만큼 이 대흉년이 날 뿐만 아니라 이 지방 관리들의 착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하면 이 주동을 해가지고 일종의 농민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이주하게 된 그 간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69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하고 최재형 선생 형제죠. 그리고서 이제 러시아로 가고 나중에 가서 정착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부인을 이제 데리러 한국에 또 다시 나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뭐 쭉 이제 러시아 소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회의자들일 때 이제 소개되는 이러한데 첫 번째는 소학교를 한 1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 위를 맨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얘기가 좀 스토리, 좀 아들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 동일신문에 실린 거, 건업신문에 실린 거 조금 다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뭐라 이게 개봉원 선생이 쓴 글 같은데, 이게 집단을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집단을 이렇게 싸가지고 들고 가면서 신호 없고, 이게 사막이라고, 함경도 말로 그 신이 사막이랍니다. 사박인데 그 신이 없어가지고 이 집단을 갖고 오면서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은 쌓여있고, 그러니까 걸어가 있는데 신이 없으니까 이 사다가 걷는 거죠. 걷다가 발이 시리면 집단 놓고서 거기다 비벼가지고 풀고 다시 또 가다가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일하고, 두 번째는 강을 건너는데 그 학교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신발 안 쓰니까 그 물을 건너가자마자 집단을 해놓고 거기다 발을 씻고 또 걸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당히 상호보완적인데, 그만큼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안이 빈궁해가지고 이분이 이건 이제 많이 1920년 그 피살되고 나서 추모회 할 때도 이동희 선생이 이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렸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 고생한 분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던 그 저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 최재형 선생. 그게 이제 논평을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11살에 가치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가막치라고 하는 일종의 누룽지 그 소세 밑에 깔려 있는, 거의 타다 말고 반둥이 이제 여기 누룽지 넣어가지고 이제 물 마시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서 바로 결혼했는데, 그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신부 형수죠. 형수가 아주 차별대우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밥상에다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저기 부엌에 가가지고 소세 있는 그걸 긁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남자 취급을 안 하고 성인 취급을 안 하고 식구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이 자기 형 아버지 저기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아주 광고했던 것 같아요. 그 최재형 선생이. 그래가지고 형수한테다 그 속옷을 뒤집어 엎어놓고서 이제 그냥 가출해 버린 거예요. 자기 이제 동네 두 명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둘은 자기 부모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돌아오고, 최재형 선생만 이제 이렇게 해서 해안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 보니까 거기에 이 러시아 그 선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깨워서 그때 이제 배로다 데려갔는데, 거기 만난 선장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세례식을 했는데, 이제 그 선장의 이름이 세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오트르 세면오비치라고 하는 소위 대모가 돼가지고 그 이제 세례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는 이제 삐오트르 세면오비치 초이 이렇게 이제 불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이제 선원생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후손들이 얘기한 거로는 부인이 아주 그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러시아 문학도 읽어주고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 소양을 엄청 잘 줬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재형이 하여튼 소학교에 짧은 기간 동안에 러시아말 조금 배웠는데, 하여튼 러시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풍부하게 제공한 분이 그 선장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원생활 한 6년 정도 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토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상사의 이제 선장이 이제 자기 친구인 를 소개해가지고 상사에 한 3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네, 넘기시죠. 그리고 이제 기항해가지고 이제 81년에 기항을 하게 되는데, 와 보니까 처음에는 치신어로 이주를 했었어요. 치신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최초의 한인 마을이거든요. 1863년에 우리 한인들이 가서 개척한 마을이 지신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치신어에서 좀 와 보니까 이미 연추 지역으로, 요 밑에 연추하 그 강이 있죠. 그리고 크라스키노 있는 요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왔다는 거죠. 찾아가 보니까 여전히 그냥 농촌 농민에서 그 비난하는 생활을 아직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여기 놀러서 이게 가족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 사업을 하면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말, 젖소, 닭 이런 거 갖추고 사주고, 농기구도 구입하고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세 때 이제 결혼한 겁니다. 근데 부인 이름이 이제 그 자료에, 그 최재형 이름사협회 만든 자료에 나옵니다만, 거기 류보비 미하일로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 모릅니다. 미하일로브나. 이분이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다가 이제 낳고, 그다음에 넷째를 출산하다가 아마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아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하나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 적군 대장이 됩니다. 연대장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내전 기간 때 이제 그 전사하는 분인데, 뾰트로비치죠. 아버지가 뾰트로니까 페트로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이름은 최운학입니다. 우리 자료에도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 이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하여튼 이 딸의 사이들도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자, 넘기시죠. 그다음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1893년에 이제 재혼을 하는데, 이 이제 알렉산드라, 이거 빠졌습니다. 알렉산드라 세메노브나 보브로바입니다. 이게 보브로바,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보브로보라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이 이분의 부칭이 세미노브라는 게 재밌죠. 세미노브. 그 최지영선은 세미노비치고 이분은 세미노브나죠. 남자한테는 세미노비치고 여자니까 세미노브라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최지영 선생이 처음에 가출해가지고 그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다른 기록입니다만은 그 크론이라고 하는 연해주의 군무지사, 순정 군무사, 그러니까 연해주의 소위 부총독 비슷한 거죠. 거기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배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이 고아들을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 한인들이 이주해가지고 1860년대, 70년대 이주한 그 뭐랄까 이게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 그 언니하고 고아가 됐던 분이 이분이 어렸을 때 7살 때 말하면 그 저기 했던 분인데 최지영 선생님도 또 크론 제독이 똑같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아주 연해주의 그 군무지사를 했던 분인데 그 한인들이 이주하면서 여러 가지 부모를 잃고 또 부모와 또 헤어지는 그런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실권자인 그 연해주의 실권자인 사람들 그 뒷바라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후원으로 크론 제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삐째로보로 유학을 가가지고 김나지영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테리로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분이 연추 출신이에요. 그래서 연추로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교사를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바로 최지영 선생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니까 둘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칭이 같아요. 물론 이제 세면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 쪽을 잘 아는 분이죠. 두 분 다. 그러니까 인텔리고. 근데 이분이 음독자살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음독자살한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는 이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음독자살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부인이 보통 그 다음에 많은 그 아이들을 낳은 그 김엘레나 페트로브나인데 이분도 역시 그 아버지가 대단한 그 포목상 주인, 그 읍내 그 시내. 그래서 그분의 이제 딸하고 결혼하겠는데 이분은 아주 전형적인 현모양처입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고 딸 5, 8. 그래서 이제 아까 첫째 부인의 셋하고 하면 11명입니다. 11명. 대가족입니다. 최재형 선생님 집안이. 그래서 지금도 뭐 후손들이 뭐 쟁쟁합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분은 없고 요즘에 이제 5세대, 6세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 배우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첫째 그 부인, 그 세 번째 부인 김엘레나 페트로브나하고 이게 이제 저쪽 성인의 큰 아들이고 이게 이제 딸들 셋 이렇게 돼요. 이제 큰 두 애는 첫 번째 부인 딸이고 요 이제 밑에 옆에 데리고 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자기 직접 낳은 아들. 요 셋은 다 첫 번째 부인 자녀들이죠. 네, 넘기시죠. 자, 러시아 당국자들 사이에 큰 좀 이제 5분, 6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끝내겠습니다. 신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건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연해주 쪽에 답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쪽에 그 러시아하고 조선 북조선하고 이게 그 철교가 있잖아요. 친선 그 철교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핫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도로를 만든 게 이제 한인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1860년대부터 이주해서 개척한 한인 마을에 농민들이 다 부역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다 지금 그 길을 쓴 겁니다. 그 기간도로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포장을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거를 다 자갈들 이어지고 그 길 닦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최재형 선생이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몇 분 아주 소수의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니까 이제 거기 통역으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들 노동자로 이게 모집되어 있는 한인들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당국자들과의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면서 이제 최재형 선생의 이름이 명성이 날린 겁니다.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알고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최비직계라고 해요. 비직계로.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잘못 알려져 가지고 뭐 빼찌가루 해가지고 난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 원래는 빼찌가라는 것이 뼈뜨르라고 한 것에 나온 애칭입니다. 어린아이 부를 때 빼찌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빼찌가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직계라고 해서 비직계라는 것은 러시아말로 스피치가라고 하는 러시아말. 함경도 방언이 성냥입니다. 성냥. 그 비직계라고 해서. 최재형 선생님도 스스로 이 본명 좋아했어요. 그 한인 농민들이 비직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해조 신문에 실린 글을 보면은 최재형 선생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연추에서 재형 아니 비직계 채 이렇게 썼어요. 연추에서 비직계 채 이게 비직계입니다. 그 이제 그 성냥이라는 뜻의 그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여튼 러시아 관리도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농민들이 이렇게 뭐 선동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참 임금을 뭐 착취한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중간에서 잘 해결해가지고 폭동을 한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도 일을 무난하게 잘 처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은급 훈장을 주는 겁니다. 1888년도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쭉 러시아 한인들이 이제 이주종 이거 이제 과정인데 이거 다 뭐 알려진 분이니까. 그래서 1892년부터는 이제 그 러시아 총독도 이제 그 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이제 기화하게 되면서 이제 1800전 넘기시죠. 1893년에 이제 면장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한인 도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면장대회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지만 1894년에 면장대회도 참여하고 그 전에 알렉산더 3세 연설을 거기 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니콜라이 대관식 아마 이게 니콜라이 대관식 때 사진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쪽 왼쪽에서 두 번째 여기 이제 최정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저 주장입니다. 의견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반반은 50대 50 갈라질 겁니다. 이거 손자도 자기 할아버지 안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할아버지 같아요. 최정선이 같아요. 오른쪽에 두 번째, 아니 왼쪽에서 두 번째. 자 넘겨주시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사업과정 기질해가지고 이분이 돈 엄청나게 버는데 총법자죠. 일종의 그 러시아 군대의 그 총법자. 뭐 뽀드레 시키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소를 함경도에서 소를 끌고 가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기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러시아 군대에 이제 납품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러시아 병영지 있지 않습니까? 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축한다든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판다든가 뭐 가옥 임대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때 이제 이 최정선과 같이 결의형제를 맺은 분들이 한 여러 분이 됩니다. 아주 부자들이죠. 원호인들 중에서 부자죠. 그래서 한익성, 한광택 형제, 그다음에 최봉준은 뭐 이렇게 좀 알려졌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해조신문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신문, 해외 한인 1908년에 만들어진 그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에 그 만드는 분인데 이 최봉준도 의형제를 맺었어요. 우리 최정선하고 뼈도록 니콜라이베치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최정선과 사업적으로 서로 상호 부조할 뿐만 아니라 한인 사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신문 만들 때문에 하면 이제 다 이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것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했다는 단단하게. 좀 뭐 조금 노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의병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노선 차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의형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맺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넘기시죠. 여기 이제 한인 학교들인데 이제 그 최재형 선생이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최재형 선생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교육자로서 우리 독립운동가로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최재형, 언론인으로의 최선 이 점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저 한인들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최재형 선생이 신세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립시범원의 그 추모회하고 난 다음에 그 사설에 보면은 안영 한인의 교육은 최재형 씨의 편달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써요. 여기 이제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요 사진은 다른 러시아 정규학교인데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지금 포크롭스키 그 종교 러시아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다시 건축이 돼가지고 그 종교 극동대학 옛날에 있었던 극동대학의 그 앞에 있는데 극동대학이 좀 이동을 했죠.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학교인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찾아놨는지 저도 나중에 알았었는데 저게 최재형이다. 그런데 요 가운데 요 지금 대사제 그쪽 올라가면 좀 키 작은 분이 있잖아요. 쪽 가운데. 그 좀 더 올라가면 저 뒷줄에 가운데 그 어린애 옆에 있는 가운데 키가 작은 고문인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굴 더 비슷해요. 아까 사진보다 훨씬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사진은 지금 이제 2개 또는 3개 정도. 처음에 이제 형하고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형하고 그 형의 아들하고 해서 찍은 그 사진이 유일한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사진 다 그 사진인데 이 사진하고 아까 이제 모스크바 가서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분이 교육을 엄청 장려해가지고 자기 월급을 뭐 다 거의 뭐 교육 쪽에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니콜라이프스키 소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그 한인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장학금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1899년에 이 학교가 연예준의 최우수 러시아 소학교다 그래서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그럽니다. 좀 넘겨주시죠. 하여튼 교육 부분에서는 이분이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한인마을에는 다 하나의 학교와 하나의 정교회가 성립돼야 된다. 한인들이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분이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890년대 보면은 그 한인마을이 한 이 연해주 남부 지역에 한 32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학교 하나, 러시아 장교회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헌당식 연추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 교회에 헌당식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최재형 선생이 그때 이제 금메달 훈장을 받는 겁니다. 그 최재형 선생이 훈장을 여러 개 받았대요. 뭐 여러 가지 그 논자에 따라서는 이제 그자가 보통 한 5개 정도 받았답니다. 금메달 하나,
금훈장 그리고 은훈장 4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5개를 얘기하기도 4개도 얘기하고 일본 자료는 한 15개 얘기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재밌는데 여기 보세요. 저기 이게 지신호에 있는 그 한인학교에 이제 체육 시간인데 뭐 장대도 올라가고 막 그러죠. 이게 여기 뭐냐 사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신호 마을입니다. 이게. 요건 이제 교실에서 있는 거고 다 우리 같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 어린아이들 우리 한인들가 여기 1890년대에 지신호 학교입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넘기시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월급을 3,000원을 그냥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위를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자로 이제 한 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그 주요한 그 유라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있던 그 학교에 이제 베츠레부르라든가 카잔이라든가 블라고이시첸스크라든가 이런 쪽에 유학을 보내서 이제 사범학교라든가 군사학교나 이쪽에서 신학교 이쪽에서 이제 고급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 그 이후에 한인 사회에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인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보는 쟁쟁한 인물들이 다 이때 그 최재형 선생의 그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최운학은 큰 아들이고 최만학은 조카고 김야곱은 이제 자기 사위고 김아파나시 저 위에 왼쪽에 그 위권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미하일 미하일로비치. 김아파나시라는 분은 조선의 레닌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고려공산당 대표단이 이제 레닌을 만날 때 통역했던 분이죠. 여기 한명세, 그다음에 최고려 이런 분들. 위에 있는 분들은 상해파고 밑에 있는 두 분은 이렇게 직파입니다. 이 고려공산당의 이제 그 파생 주문에서 어쨌든 이 한인 사회의 교육을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러시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이 대부를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이 독립운동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모습을 위해서는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이런 사업가로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의병운동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그 박영유 선생이 그때 망명했을 때 한 초청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전 일본에 출입합니다. 이게 잘 안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간 파천 때 왜 그 러시아 사람들 대거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간 파천 때 그 고종이 한 여러 번 불렀대요. 여러 번. 저기 최재형 선생 못 들어오라고. 그래 러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조선 정부에 너무 부패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부패 관리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아마 별로 역할이 없다 그래서 안 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많이 왔죠. 그런데 일본에 박영현 선생이 초청했을 때 2번 만에 갔죠. 가서 여러 가지 얘기 6개월 동안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항일 운동에 매달립니다. 일본의 정체를 일본을 다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일본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 사람을 만난 경우가 없어요. 20년 피살될 때까지. 거기에 살면서 일본 총영사관에도 드나들고 일본 사람을 만나고 지금 우리가 첩보자료 많이 활용하는데 보면 그 일본 그 총영사관 있는 사람들 그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첩보를 다 얻는 거거든요. 고급 고용된 밀정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왜 지금 뭐 중정이라든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또 경찰 쪽에서 하면 우리가 정보를 뭐 얘기하다 보면 정보가 나가잖아요. 의도적으로 준 게 아니고 고용된 밀정이 아니고. 근데 어떻든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갔다 와서 이분이 이제 의병 조직을 동의회라고 하는 의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1908년 이제 안중근 의사가 참모 중장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바로 그 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경도에 이제 신화산 그 해령 전투해 가지고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아주 뭐 거지처럼 완전히 막판에는 정 옷도 다 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생존해서 돌아가는 그런 건데 바로 거기에 이제 총장이 이제 최재형 선생, 동의회 총장이 최재형 선생이고 부총장이 이범년이고 그 이휘정이가 그 해금일사의 그 이휘정이가 이제 회장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의 의병 조직을 최재형 선생이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러시아 정책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이제 언론 쪽으로 그래서 대동본부 사장도 하고 국민회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국민회죠. 거기에 연추지부를 만들어서 이제 의병운동에서 이제 애국계모 운동으로 조금 이제 전향을 하는 거죠. 노선 넘기시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볼 때는 이제 최재형 선생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게 골칫거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음모를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게 주로 이제 방식이 뭐냐면 이제 거짓된 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아 최재형이가 우리 저기 일본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이제 러시아의 어떤 주요한 그 당국자들한테 흘리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헌병 경찰대장이나 뭐 경찰서장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일본의 첩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흘려가지고 이제 최재형 선생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헌병 경찰대장이라는 경찰서장이 이제 최재형에 대한 보증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문제 없는 분이다. 우리 애국 쪽에서 이제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최재형이 체포돼 가지고 넘겨주면은 그 블라디보 그 일본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기선을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넘기시죠. 권오페 이제 결국 이제 거기에 발기를 1911년 6월달에 만들고 거기 이제 회장으로 됩니다.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이제 부회장이 되고 그다음에 넘기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식 창립 대회가 12월 19일에 만든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그 이제 6월달에 만들어진 건 이제 일종의 발기의 형식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도총재가 유인석, 총재가 최재형, 김학만, 이범윤 이렇게 되고 로마노프 황실 300주년 기념회에 한인세표단 7명 단장으로 이제 참석. 아까 그 사진입니다. 이 권오페 이제 그 3명의 총재 중에 1명으로 되는 거죠. 네, 넘기시죠. 자, 이제 권오페 회장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권오페라는 것이 소위 지방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거 죄송해서 제가 지금 마무리 짓지 모르겠으면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죠. 일단 그 피살될 때까지만 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이제 권오페라는 게 파장이 심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참 부정적인 다크 사이드인데 부정적인 측면인데 출신별로 지방 파장이 심했어요. 경기도 충청도 기호파, 저쪽 그 평안도 황해도 이 서도파, 근데 함경도의 북파 이런 사람들이 파장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호남의 그거 이상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끼리 파장이 심했어요. 권오페도 마찬가지예요.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장이 심했어요. 이상서 선생하고 이종우라고 하는 그 이용희의 손자 이거는 뭐 거의 이게 양쪽의 대표로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관이라고 미국에서 온 그 안창호 계열의 정재관 선생은 이제 소도파에 이제 이 중에 두령 비슷하게 돼 있고 이상서 선생은 기호파에 두령으로 돼 있고 이동희 선생이나 이종호 선생은 함경도파에 어떤 두령으로 돼 이렇게 돼서 파장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재형이 수습을 한 겁니다. 최재형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글도 쓰는데 이게 도대체가 한국에서 온 망명자들이라는 게 와가지고 애국에 나와서까지 나라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서로 파장을 일삼고 있구나. 뭐 이 개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여론이 결국은 이제 최재형 선생님밖에 수습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권오페 이제 회장으로 다시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처음에 총재로서는 이제 한 번 이선에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13년 그 아주 파장이 심할 때 이제 그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13년, 14년 이제 중요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령 이주, 한인 이주 그 150주년 기념이라든가 로마노프 뭐 황실권 이거는 다 이제 그 최재형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그나마 한인 사회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념식이 이제 역사도 발간하고 이제 모코라고 하는 포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이쪽 연해주 우리 조선 함경도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배를 타고 포세트에서 배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이렇게 갑니다만 어쨌든 그 포세트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가거나 이쪽 한국에서 넘어갈 때 그 블라디보스토크 배를 타고 가는 그 노선인데 그 포세트가 모코라는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원래는 최초의 한인 마을인 지신호에다 세우려고 했는데 지신호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안 세우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포세트에다 이제 세우기로 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이제 그 허사로 들어가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래서 이런 곤다치가 아까 그 한국 한인들이 이제 그 살아있는 부처라고 했던 그 곤다치가 다 허가됐는데 결국은 중앙 정부에서 이게 일본하고 러시아가 동맹 관계가 되니까 이제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 기념식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물론 자료들이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한인 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제 연재가 돼가지고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제 최재형 선생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어색한 관계잖아요. 독립운동 쪽에 관계했던 분이 그 러시아에서 근데 러시아의 정책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인데 거기서 일본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체포 추방 명단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에서 체포가 됩니다. 1916년 7월달에. 이 양반이 또 러시아군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휠병이라는 걸 조직해서 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허사죠 뭐.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때 조사받은 게 뭐냐면은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동단결 선언했습니다. 그거 이전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어요. 1913년에 말에 만들어진 건데 보통 그걸 이제 윤병석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임시정부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정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종의 이제 1919년, 20년에 그 서북간도 지역에 많이 있었던 군정부로 본다. 그럼 이상서 선생이 거기에 제1대 정도령이고 이동희 선생이 두 번째 정도령인데 이분 이상서 선생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종에 충실한 충신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분이 뭐 입헌 군주제까지는 될지 몰라도 공화주의적인 어떤 정부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 정부라고 보는 게 옳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당신 최재형이 관계됐느냐 그걸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1908년에 있던 동의에 당신이 총장을 했는데 그걸 의병을 후원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취재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비밀 결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이 주로 만든 겁니다. 원어인들은 그 참여를 안 시켰어요. 러시아 국적 가진 사람들, 국적 안 가진 사람들이 그 최종에 모르죠 내막을. 근데 그다음에 동의 부분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이렇게 해서 해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본인은 아니다. 한국에서 온 망명자들 많아가 조금 이제 히피성 발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위가 첫째 사위가 김야곱 안드레비치인데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교사로서 교육학에서 한글 사전도 만들고 했던 분인데 교과서도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스르스키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석방이 되죠. 네, 넘기시죠. 자, 근데 혁명 직후에 뭐 이거 방식 제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양쪽에 소비에트 볼셰비키 쪽에도 참여를 하고 거기도 이제 호기를 피워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소위 반혁명 쪽 세력이 만들었는 대시베리아 독립회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 거기에도 호의를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여기 최재형 선생님 이 사진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한 사진이라고 알려졌는데 여기 이제 형이 알렉세이고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알렉세이 아들입니다. 이 체만학이라는 선생님인데 이분들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프 페트로비치. 넘기시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은 주면에 혁명이후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무력 개입이 1918년 8월에 되면서 이제 결국은 저쪽 우스리스크 넘어가게 됩니다. 우스리스크를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 자치의 의원, 그다음에 검사위원회 위원장을 활약을 합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그 저기 시베리아 간섭군이죠, 침략군이죠. 이쪽이 이제 사진입니다. 넘기시죠. 그 1918년 그러니까 그 내전 직전이죠. 시베리아 내전 발발 직전인데 여기 이제 대표들이 이제 이 건물에 지금 여기 이제 여기에 가시면 우스리 가시면 저기 저기 저 표지판에 붙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실업학교에서 이 우스리스크에 있는 실업학교인데 여기에 단체 지역 대표 142명이 이제 여기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족 중앙총회와 한족 중앙총회가 이제 서로 고려족 중앙총회는 원어인들 모임이고 한족 중앙총회는 여호인들인데 이걸 통합해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넘기시죠. 여기에 이제 그 명예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그 이동희 선생은 이제 여호인 대표로 그리고 이제 최재형 선생은 원어인 대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설위원을 해가지고 이제 파리 강화회에 이제 윤회 고창일이 2월 5일 날 여기 떠나게 되는데 이 선정한 그 선정한 6명 가운데 이제 최재형 선생 한 명입니다. 윤회 고창일 그다음에 대한국민의 의장 3.1운동 때 만들어진 국민의 의장이 문장보 그리고 이동희 사진입니다. 넘기시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대한국민의 외교부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상해임시정부에서 이제 재무총장 아까 말씀드린 건데 선임이 됐지만 거기엔 취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선언서는 이 러시아에서 대한국민에서 발표한 선언서 여러 개입니다. 지금 하나만 소개되는데 3월 17일 날 그 반포된 건 영어로 된 것도 있고요. 이건 한문으로 된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로 된 거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로 된 거 4개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나 20일 날 그건 또 선언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상당히 28 독립 선언서가 영향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그 두 번째. 근데 어쨌든 두 가지 형태의 선언서를 발표하는 게 대한국민회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시정부가 이제 서로 경쟁을 하죠. 그래서 9월달에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최재형 선생은 국민회의 외교부장으로서 하고 이제 상임시정부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저 국민회의 외교부장관은 잘 강조를 안 하죠. 임시정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재무총장 취임도 안 했는데 자꾸 그것만 강조합니다. 넘기시죠. 그 4월 참여는 이제 학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저 우스리스에 있는 그들이 이제 이 연해주 일대에 여러 가지 그 혁명 세력하고 한인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학살하는 건데 여기 우스리스크 지역 최재형 선생이 있었던 우스리스크 지역에서 76명이 체포되고 나머지 72명 석방되고 4명 김희직, 엄주필, 황영서 이 세 분하고 최재형 선생이 잡혀서 피살됩니다. 러시아 사람들 한 250명, 러시아 전역에서 한 7,700여 명, 그리고 한인이 한 50명이 피살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잡혀가는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끼타이스키 우리자라는 거 지금 이제 오케안스키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길인데 여기 잡혀가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상투맨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묶인 사람들은 이제 서양식 양복이 입고 있고 그다음에 모자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도 좀 섞여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넘기시죠. 자, 요건 이제 저기 기념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죽이 피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직 살해한 다음에 총살한 다음에
그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후손들이 못 찾게 이거 땅을 평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까 이제 그 지금 유해봉안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해봉안이라는 거 아마 그 부인이 이제 아마 키르케시스탄에 계신데 아까 그 세 번째 부인 그분이 이제 그 지금 감요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아마 모셔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우스리스크 감옥 뒤에서 4명을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묻었는데 그냥 후손들 못 찾게 평평하게 묻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요 무지하게 잔인하죠. 왕바사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위치는 나서 저희가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을 지금 대충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 요거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4월 참변에 대한 그 추모비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재형성이 이제 도피할 수 있었는데 도피하지 않은 이유가 지구로 빠르스단 부대들이 준비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재형성이 가지 않은 거는 내가 만약에 도피하면 이 가족들에 대해서 일본 군들이 엄청나게 못지게 굴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스스로 그 다음 날 기다렸다가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거 한마디만 끝내겠습니다. 이건 기도하는데 기념관에 가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육군성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써놨어요. 이제 일본 육군성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잡아가지고 이송을 하는데 새로운 그 병사로 다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4사람이 도피를 도모했다. 도피하는 거에서 막 저항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총살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우리 저기 최재형 기념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두고 답사를 하는데 아니 그걸 이제 동시신문이나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동시신문에 반박을 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4월 참변에서 이 4분에 대해서 죽인 거에 대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독립신문에 그 반박문이 길게 실리거든요. 근데 왜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만든 그 최재형 기념관에서 왜 그 일본 사람들이 발표한 걸 그걸 쓰냐고요. 그 2차 요즘 흔히 말하는 2차 가해죠. 그래서 후손들이 그걸 보면은 얼마나 그 좀 통탄스러웠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발표한 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념관 최재형 선생 기념관에 안병호 선생님 그 유념하세요. 유념하시라고. 자, 넘기시죠. 대충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 넘어가시죠. 여기 이제 거기에 일본 사람들 얘기한 거고 이제 4월 참변 이거입니다. 우리 독립신문에 실린 것들인데요. 그래서 추도회를 하고 이동희 선생이 이제 그 최재형 선생 양력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애 딸 중에 하나가 누가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딸인지 두 번째 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기시죠. 넘기시죠. 네. 여기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참 가족들이 이거 슬픈 얘기인데 이건 뭐 나중에 조금 저기 토론 시간에 조금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 내가 한 30분을 잡아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론 시간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